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미주 변호사입니다. 사실 보안분들이 다 모이는 컨퍼런스에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다른 주제들도 열심히 봤는데요. 보면 다른 주제들은 AI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딥하게 들어가는 그런 강연들로 거의 다 구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조금 제가 하는 강연은 조금 다른 부분에서 접근하는 거라 좀 더 재밌게 좀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원래 강연할 때 사실 전혀 떨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좀 떨립니다. 왜냐하면 앉아 계시는 청중분들한테 가장 좀 필요할 만한 유익한 시간을 제가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떤 얘기들을 전달했을 때 이 3, 40분 정도의 시간이 가장 유익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약간의 긴장이 되는데 제 원래대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건데요. 책을 발간한다기보다 저에 대한 소개하려고 제가 페이지 하나 넣어놨고요. 아까 전에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는 올해로 12년 차 변호사고요. 여러분들 변호사들 되게 많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왜 이 보안인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에 변호사가 약간 뚱딴지스럽게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나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 경력에 대한 걸 넣었습니다. 아까 제 소개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올해로 12년 차 변호사고, 저의 변호사 생활은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쿠팡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때의 쿠팡은 굉장히 작은 규모의 회사였고, 그때 제가 소위 1호 변호사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 때는 변호사가 3명이었고요. 지금은 사실은 쿠팡의 변호사가, 오늘 녹화가 되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겠네요. 쿠팡의 인하우스 변호사가 한 200여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정 기업이 성장해가는 인터넷 기업 또는 IT 기업, 거기에서 혼자서 비즈니스의 A to Z를 직접 경험하면서 업무를 해왔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온라인에 굉장히 친숙하게 지금까지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근무를 시작한 다음엔 저를 혹시나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김미주 변호사를 치면 두 가지 수식어가 나오는데요. 그냥 쿠팡의 1호 변호사 또는 BTS와 펭수 지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가 사실은 원래는 이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온라인 트렌드에서 계속적인 리걸 업무를 해왔는데, 거기에서 굳이 말하면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특화돼서 12년 정도 동안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인 AI이기도 하고 사실상 이 온라인의 범주를 저는 사실 되게 넓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쿠팡에서 업무를 시작한 건 알겠는데 그건 소위 말해서 온라인 쇼핑몰 아닌가?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 온라인의 전체를 다 커버하나라고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온라인은요, 결국에는 직접 대면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비대면. 그게 커머스일 때는 우리가 온라인 커머스라고 하고, 우리가 결국에 강연도 지금처럼 저희가 아이 투 아이로 직접 대면하고 주고받는 거는 오프라인 강연일 거고, 이걸 지금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을 하게 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온라인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어떠한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 매개체로 쓰지 않았죠. 근데 그것들을 온라인의 공간, 저희가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그 안에서 보기 시작하면 그 SNS도 온라인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예전에는 저희가 방송을 어떻게 봤죠? 텔레비전이라는 어떠한 매개체는 있었으나 방송사에서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든지 또는 OTT라든지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저희는 컨텐츠를 주고받습니다. 이 모든 영역들을 제가 볼 때는 온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온라인이 지금까지 계속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살짝 드렸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2013년, 12년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거래를 PC로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바일로 결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젊은 사람들 좀 놀래거든요. 그걸 예전에 이거를 물건을 휴대폰으로 못 샀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휴대폰으로 결제가 굉장히 원활해졌던 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2014년에서 5년입니다. 2012, 1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결제를 PC로 했었고요. 모바일은 그냥 보는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커머스가 커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SNS가 커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튜브,
그 다음에 지금은 OTT, 숏폼 쭉 오다가요. 중간에 잠시 메타버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 챗GPT와 같은 AI.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온라인 시장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 있어서의 업무 영역을 가지고 바뀌어가는 트렌드에서 계속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IP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연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 변호사라고 하면, 저도 그런데 법조인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변호사들은 문과 위주의 사람들이 많고 기술적인 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학구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그런데 요즘엔 안 그런 변호사가 되게 많죠. 그래서 저도 제가 몸담고 있는 영역이 워낙 빠르게 발달해가는 기술을 제가 습득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페이지를 넣은 거는요, 저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굉장히 너무나 부족한 기술일 수는 있으나 저희 사무소에서 2년 정도 전에 AI 기술이 도입된 솔루션을 구축해서 제 업무에 활용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침해나 법적인 문제는 오프라인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소규모인데 빈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예전의 마인드처럼 변호사가 사람이 전부 다 접근해서 처리를 해내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기술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기술 기업들을 많이 자문하는데 꼭 기술 기업들이 제 고민을 듣더니 이건 너무나 간단하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국내에 있는, 해외까지도 되는데 플랫폼이나 SNS의 이 채널들에서 침해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AI 기술을 넣어서 자동으로 필터링 되는 거에 대해서 구축을 했고, 그것 가지고 지금도 온라인에서 IP 침해 대응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제 꼭 이런 모임이 아니더라도 기술 쪽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키노트나 아니면 간단하게 이에 대해서 IP에 대해서 소개해달라 그랬을 때 가장 관심 있을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앞에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초거대 AI 시대에 다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해서 쭉 발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선 너무나 많은 곳에서 들으실 거고 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조금 보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AI 시대에 있어서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인터렉처럴 프로퍼티라 해서 지식재산권이잖아요. 이런 IP, 또 그중에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 혹시 이게 법적인 리스크가 없을까? 이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셔서 저는 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 조금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사실 조금 왼쪽은 저희 아이가 직접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넣어놨냐면요, 너무나 똑똑하신 분들이라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편하게 설명드릴 이유도 없을 수 있지만, IP가 뭘까요? 지체상권이 뭘까요? 이러면은 다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편하게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유형의 권리가 아니고요,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일종의 창작적인 아이디어나 생각을, 즉 보이지 않는 권리라고 합니다. 이 무형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걸 저는 그냥 IP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IP에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뭐 그다음에 상표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걸 저희가 알겠다가 아니라 이런 IP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는 이거를 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까? 내가 기술에 대한 거나 보안인데 내가 왜 IP를 알아야 될까?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왜 넣어놨냐면, 그러면 제가 정말 놀랐는데 요즘엔 초등학교 1학년이 저작권을 배웁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저도 학교 때 IP를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 IP가 너무나 중요해져 가는 시대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과과정 1학년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IP를 굉장히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지금의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또는 사회에 나온 우리들은 사실 IP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알아야 될까? 왜 지금까지 저희는 안 배웠을까요? 여러분, IP가
부가가치가 되고 수익이 될 거다라고 해서 뭔가 커진 시기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죠. 지금도 우리는 IP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P로 돈을 번다? 게임 산업이요. 그 다음에 드라마 산업이요.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우리의 방탄소년단. 그런 BTS가 공연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무형자산인 IP로 글로벌에서 모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전에는 이에 대한 수익이 없었을까요? 없었죠. IP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나라는 그냥 저희 되게 쉽게 생각해서 미국의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디즈니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얻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 그래요. 게임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영상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돈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이런 IP를 가지고 뭔가 수익화를 해내는 사람들이 아주 국한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이다, 그럼 연예인이다 이러면 일부 사람들만 자기네들의 어떤 IP 가지고 또는 뭐 드라마 가지고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 3년 전부터 뭐가 있었죠? 저희 소위 말하는 1인 크리에이터들, 유튜버, 인플루언서 이들이 어떤 매개체로요? 유튜브 또는 뭐 SNS, 인스타그램 이런 매개체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어요. 즉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수익을 얻어내고 있는데 이건 반대로 어떤 의미냐면 이 수익이 얻어진다라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할 실익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이걸 보호해야만 나한테 수익이 되니까요. 그럼 이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 반대쪽이 누군가가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로 계속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의 IP를 침해하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내가 SNS에서 내가 올린 글귀나 이미지가 누군가가 허락 없이 내 거 마음대로 쓴다. 이거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요거가 전부 다 지금 제가 말하는 IP 침해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아닐 것 같지만 내 자녀가 혹시나 그냥 재미로 댄스 같은 걸 쳐서 영상에 올렸다. 근데 갑자기 내 아이가 법률사무소나 어디에 무슨 레터를 받아왔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다, 뭐다, 뭐 챗GPT다, 너티다 이거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컨텐츠 내가 사업 제안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뭔가 돌려서 얻어낸 결과물을 내가 약간 가공해서 쓰는 거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 다음에 출처는 신뢰할 만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맨날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IP가 어디에 적용되고 이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이 지금에서 내가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 범위 또는 카테고리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위법이다 아니다까지는 내가 판단 못하더라도 이게 조금 IP에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겠네.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네 라는 정도는 고민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원래 이 밑에 뭐였냐면 이거예요. 그냥 책 제목을 제가 챗 GPT가 내 생각을 훔친다면 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 제목을 정할 때 출판사가 말을 해서 약간의 후킹성인 것 같아서 제가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지나 보니까 제가 동의를 하게 됐을 때 뭐였냐면 이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AI의 툴인 그 챗GPT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의 컨텐츠를 소위 말해서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챗GPT가 나의 아이디어 또는 내 생각을 훔쳐갈 수도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밑에 우리가 지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 앞에 조금 말랑말랑한 주제로 제가 하나 넣어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시거나 어떤 것들을 할 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제가 오늘은 집약본으로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기준을 잡아드리려고요. 내가 만약에 일상 속 지식재 사건이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이랬을 때 제가 메뉴에 쭉 써놨는데 제가 원래 쭉 읽는 걸 싫어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작물이라는 건 그 어떠한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낸 창작자가 있잖아요. 그 창작자가 저라고 치면 이 창작자의 그 고유한 창작성과 아이디어를 보호해주고자 만들어 놓은 게 IP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있어서 보호받는 거라면 창작자, 즉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는 써 했는데 그 범주를 넘어섰으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걸 왜 처음에 말씀드리냐면 이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일부 변형을 했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가공하고 편집했던 그 원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서 내가 동의받지 않은 거면 기본 시작 자체가 제가 그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거 설명하면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걸 뭐냐면 그림인데요, 여러분. 요 밑에 보시면 혹시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 오른쪽 끝에 보면 고라파덕이고 오른쪽은 피카츄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저희 애가 저작권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저작권을 뭐라고 배웠니 했더니 그 답변이 너무나 명쾌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8살짜리가 엄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머릿속에서 내가 직접 만들어낸 거를 사용해야 된대. 그거 남한테 허락받지 않고 남의 거를 쓰는 게 저작권이 문제되는 거래라고 답을 했는데 너무나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엄마,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 내가 직접 창작해낸 거야. 내 거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심을 파괴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구나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답변 아시겠죠? 이건 누가 봐도 피카츄고 고라파덕이에요. 즉 제 애가 약간 변형하고 편집했어도 이거는 포켓몬스터의 저작물이고 저희 아이는 포켓몬스터의 저작물을 침해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아이가 너무 뛰어나서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피카츄와 고라파덕을 믹싱해가지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냈어요. 새로운 캐릭터인데 이건 누가 봐도 고라파덕과 피카츄가 연상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 아이 겁니다.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가면 되는데 남 거는 잘 판단하시지만 본인 거는 내가 남의 거 약간 카피했고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저는 새로운 걸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남 거 침해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준이면 정확합니다. 내가 만들어냈거나 남 거를 인용했지만 거의 그 부분이 연상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냈다면 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 어떠한 이유여도 이 부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많이 헷갈립니다. 만약에 유튜브에서요 모두 다 사용하던데요? 문제가 안 되던데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는 침해가 아닌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저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명쾌해요. 저작권이 침해인 거냐 아니냐는 거랑 저작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냐 안 됐냐라는 건 완전 다른 영역입니다. 근데 문제 제기가 안 되고 저작권자가 그냥 두는 거를 이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 제가 그 얘기를 쉽게 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싸이가 강남스타일이라는 거가 너무나 히트쳤잖아요. 그럼 유튜브에 전부 다 싸이 강남스타일을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췄습니다. 그러면 이거 변호사님 저작권 침해인가요? 네. 왜요? YG나 싸이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침해입니다. 근데 모두 다 쓰던데요? 네, 그거는 저작권자인 싸이가 문제 제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왜요? 그냥 홍보 및 마케팅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럼 나중에 저작권 침해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그럼요. 허락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서 만약에 게임 같은 거, 여기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게임 같은 거를 중계하는 유튜버들 또는 영화나 드라마 다시 보기 영상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손흥민 유료 경기에 대해서 유료 경기 되고 나서 남자분들 되게 많이 화를 내셨는데 제가 그거 제 고객으로 유료 경기인데 다시 보기 하는 거 제가 다 신고하고 맞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손흥민 유료 경기 만약에 주요 장면만 해가지고 해주는 유튜버들 전부 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액션을 취합니다. 그런데 왜 모를까요?
전체 다 취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규모가 큰 애들만 문제 제기하니까 좀 저희가 못 느낄 수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작권을 침해하냐 아니냐는 내 거냐 또는 남의 거면 허락을 받았냐의 기준으로만 접근하셔야 됩니다. 요거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출처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 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출처를 표시한다라는 건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일종의 그 저작자에 대한 약간의 예입니다. 내가 너한테 너의 자료를 가지고 출처까지 다 표시한 상태에서 내가 뭔가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 좀 기분 나빠하지 마요. 근데 여러분들은 출처를 표시했으면 약간 무적 패스처럼 이거 저작권 침해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럼 또 이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내가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고요. 그 원 저작물에 대해서 제가 소위 말하는 패러디를 했습니다. 또는 비평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패러디라는 건 한국의 용어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들어온 용어고 저희 저작권법이나 법령에는 패러디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판례에서 정말 극히 예외적으로 여러 조건이 충족했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한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 90%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거를 남의 저작권이나 남의 IP를 내가 비평이나 풍자나 패러디 용도로 쓴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적으로는 침해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럴 수 있더라고요. 좀 자유롭게 쓰게 하면 안 되냐? 왜 이걸 그렇게까지 제약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조금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수년간의 시간과 비용을 쏟아 넣으셔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있다 또는 기술이 있다.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좀 자유롭게 쓰면 안 돼 하고 쓰면 누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까요? 아무도 안 만들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리 보호가 특히나 많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재반 설명하느라고 앞에 쭉 그냥 IP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 부분 사실 이런 사진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에다 넣어놨습니다. 사실 처음에 챗GPT가 내 생각을 훔친다면 또는 챗GPT와 IP에 대한 걸 했을 때 이걸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4월 달 정도에 강연 자료를 준비할 때만 해도 사실 그때는 정리된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11월은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고 뒤에 실제로 발생된 이슈까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챗GPT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생성형 AI가 있을 때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셨던 게 뭐냐면 처음에 다 이랬죠. 언론에서 생성형 AI 챗GPT 어디까지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정확도가 어떠냐, 이런 부분들로 저희 굉장히 많은 고민들하고 논의하고 부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를 던지고 싶냐면 그럼 그때 이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챗GPT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챗GPT 거냐 또는 내 거냐 또는 챗GPT를 설계한 그 회사 거냐 또는 그 개발자 거냐. 그래서 그 각자 누구 거냐를 가지고 엄청 논의를 했었는데 한국에서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국에서만은 왜냐하면 국내 저작권법에는 인간한테만 저작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뭘 했을 때 그 챗GPT라는 그 기계가 저작권을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기계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얻어낸 결과물은 내가 소유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약간 그레이하지만 소유권에 대해서는 내가 가질 여지가 있습니다. 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생성형 AI에 대한 어떤 설명을 여기서 하기가 조금 부끄러운데 제가 그래도 원래 설명을 할 때 정말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지금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서머리를 한 2페이지만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쭉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쭉 그걸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생성형 AI한테 막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한 300명 정도의 답안지를 쭉 학습을 시켜서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좋은 답변을 추출해줘 하면은 얘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흘러가는 구조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하고 지나가는데, 전 어디서 던지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쓴 답안지를 제가 학습시키는 단계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죠? 저작권 침해가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앞에 설명드렸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쓴 답안지는 각각 여러분들의 저작물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답안지를 내면서 이걸 내가 학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서 만약 예스를 다 택해 주셨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의 없이 저는 학습을 시키는 자체에서 이미 챗GPT는 학습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미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학습한 결과를 다시 어셈블해서 나온 결과는 당연히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챗GPT라는 툴을 써서 얻어낸 결과물 자체가 내가 한 게 아닌데 이 챗GPT가 타인의 저작권을 마음대로 쓴 거를 내가 쓰게 되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문제잖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영역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앞페이지만 가지고 원래 강연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학습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법적으로 핸들링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슈가 생길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오픈 AI가 된 이 미국에서 작가가 자기 책을 서머리하라고 주문을 넣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거는 책을 실제로 학습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너무나 정확한 서머리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작가가 제가 아까 말했던 이거는 나의 동의 없이 니네가 학습한 거다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여러분들이 더 알겠지만 한국에 비해서 미국은 인정해주는 손해배상의 금액과 액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손해액이나 이런 부분 다 입증돼서 얼마만큼 인정받을진 몰라도 이거를 운영하는 챗GPT 회사 자체는 굉장히 위축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실제로 생기고 있고요. 최근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이슈인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게티 이미지 많이 아시고 쓰시잖아요. 게티 이미지는 AI랑 상관없이 기존에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저장하고 보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저장소처럼 충분히 편리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 왼쪽이 게티 이미지고요. 오른쪽은 이 스테이빌리티 AI라고 해서 얘네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언뜻 보면 다르지만 실제로 왼쪽의 사진을 학습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근데 이랬을 때 이 스테이빌리티 AI는 당연히 게티 이미지에 있는 이미지를 어떠한 동의를 받지 않고 학습을 시킨 겁니다.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해서 이거를 AI를 딱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게티 이미지가 우리가 30여 년간 쌓아온 스톡 이미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너네가 무단으로 사용했다. 즉 이미지 라이선스를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AI 학습에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얘네가 숨겨놓은 게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의 워터마크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증거들까지 다 구비해서 저 위에 2268조 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스테이빌리티 AI가 뭐 어느 정도 제가 그 수익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마어마한 금액의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게티 이미지가 스테이빌리티 AI를 상대로 한 소송 외에 이 원래 들어가 있는 사진 작가라든지 이 이미지의 저작권자들 있잖아요. 이 저작권자들도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동의 없이, 아까 미국 작가 케이스처럼 왜 나의 동의 없이 네가 학습에 마음대로 사용했니?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글로벌적으로는 여러분들 AI가 핫해진 거는 국내에서가 올해 초지만 글로벌에서는 더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뒷단의 법적인 분쟁이 지금 막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제가 볼 때 올해 하반기, 이제 하반기 지나갔죠? 내년도 정도에는 아마 이러한 AI 가지고 만들어낸 어떠한 솔루션이나 프로그램에 원 저작자들이 혹시 자기네께 활용됐다면 외국 케이스처럼 나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침해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밑에 이건 거예요. 아, 이런 분쟁만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답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지시상권과 저작권을 존중을 하면서 그럼 AI를 개발하는 방법은 없냐? AI를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런 질문들 좀 작은 강연이나 이렇게 뭐 할 땐 되게 많이 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은 이건 제 그냥 추측이고 예상입니다. 만약에 게티 이미지가 스테이빌리티 AI 상대로 소송 제기하기 전에 이 둘 관계에서 전혀 협의 과정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원래 가장 먼저 제가 만약에 쿠팡의 인하우스 로열처럼 제가 스테이빌리티 AI였다면 이랬을 수 있어요. 당연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리걸 리스크를 전부 다 없애고 할 수 있니? 그건 맞죠. 근데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가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분명히 리스크 해지를 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받는 절차라든지 어떤 것들을 구축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한 것 같고요. 또는 게티 이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생되는 수익을 너네랑 우리랑 어느 정도 쉐어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만큼의 학습 데이터를 넣는데 너네가 그에 대한 제공하는 걸로 우리가 이 정도의 대가를 줄게라는 어느 정도의 협의가 있었다면 이 정도 문제까지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나 내가 어떤 AI를 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될 때 그중에 가장 리스크가 커 보이는 정도는 해치할 수 있게 어느 정도의 법적인 장치를 구비해 놓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AI 뭔가 할 때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걸 전부 다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없나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양이 작으니까 학습시킬 수 있는 양이 작을 거고 그렇게 되면 고도화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모순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로 밸런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여러 주제를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원래 제가 질의응답을 받는데 여기 질의응답을 받는 구조는 조금 아닐 것 같아가지고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이래서 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